총급여액,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뭐죠? 총급여액은 세전소득이 쉬운 예시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있어 보이게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비과세 하고 저랑 이제 상담하신 분들은 세금의 중요성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연말정산에서도 이렇게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예요. 하나하나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세금을 매기는 그 기준이 될 텐데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한 걸 빼고 소득세에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거. 근데 마지막 건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알아서 해주는 거, 간소화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항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는 조금 인지해 놓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 금액 한번 살펴보면 요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연봉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인지하고 계시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그러니까 70%를 공제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근로소득 공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2천만 원까지만 공제해줘요. 이것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구간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앞에 계산했던 게 누적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500에 해당하는 총 한도의 70%니까 7, 5, 35, 350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500만 원 초과해서 1,500만 원 이하 사이의 구간에 오른쪽에 350이라는 숫자가 더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500만 원에서 500에서 1,500 이하니까 그 사이 구간이 얼마입니까? 1,000이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이니까 40%죠. 1,000만 원 곱하기 40% 얼마입니까? 400이죠. 그럼 350에다가 400 더하면 얼마예요? 750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칸에 750이 써 있는 거예요. 1,500에서 4,500 초과가 되면 이 사이 금액이 3,000이잖아요. 그럼 3,000 곱하기 15 해서 나온 금액을 또 더하고 그렇게 해서 누적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 연말정산이 잘 나왔는지를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거 정도 한 번에 계산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찍어 놓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뒤에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근로소득금의 계산이라고 하는데, 자, 근로자 김땡땡 씨가 주식회사 땡땡땡에 23년 3월에 입사를 하여서 2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 일한 거죠. 월 급여 200만 원. 기본급은 100이에요. 나머지 상여나 보너스가 들어갔겠죠, 또 추가적인 부분들도. 근데 여기 상여도 또 따로 나왔네요. 기본급의 800%, 그러니까 기본급이 100만 원인 거죠. 거기다 800%니까 계산이 될 거고, 그다음 인정상여 500만 원, 장여 학자금 지원 금액 80만 원. 아이가 있나 봐요. 실비 변상적인 비과세급여 250만 원에 현문은 식사로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 김땡땡 씨의 근로소득 공제 및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을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로소득 공제는 1,032만 원이고 근로소득 금액은 2,34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모르시면 그냥 찍어놓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총 급여 계산을 해야 되죠. 200만 원씩 총 몇 개월 일했으니까 총 일한 기간은 10개월이에요. 곱하기 10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곱하기 아까 800% 상여니까 800을 더하고요. 거기다가 500만 원, 아까 이제 인정상여 500만 원,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 금액 80만 원 더했죠. 자, 비과세 더한다 안 더한다? 아까 안 더한다고 했죠. 그래서 250이 빠지는 거예요. 좋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결과가 이제 3,380이 나오는 건데 이 분이 구간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라는 거죠. 3,380이면은 앞에 구간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세 번째 줄에 들어가죠. 1,500에서 4,500이었죠. 네,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50에다가 해당하는 부분에 15% 곱한 금액이 1,032만 원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 공제 금액을 빼면 3,380에서 공제 금액 뺀 2,348만 원이 이제 이후에 연말정산할 때 세율 계산하는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연금보험료와 일반 보험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이 연금보험과 일반 보험에 해당하는 것들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일단 보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건강보험, 뭐 운전자 보험, 뭐 자동차 보험 등등 여러분들의 진짜 어떻게 보면 보장을 해주는, 보호를 해주는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 의료비 세액공제랑은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살짝 빠뜨리고 넘어갔지만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실손으로부터 청구하셔서 받은 금액들 있으시죠? 그런 것들은 의료비 공제에서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끔 어떤 분들은 실손 청구 안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공제받고 나중에 또 실손 청구하시고 그런 분들도 뭐 계신데 그런 건 어차피 다 나중에 청구가 돼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추천드리지 않는데 어쨌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곱하기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분한테 공제 혜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만 원짜리 건강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낸 금액은 120만 원이거든요. 1년 동안 낸 건 120만 원인데 그 120만 원에 해당해서 이미 100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까지 해당하는 금액 곱하기 12%인 12만 원이 그 연말정산 플러스로 삽입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0만 원 기준으로 이제 위아래를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거 연금에 대해서 이 화면에는 띄워놓은 건 아니니까 제 얘기 잘 들으시면서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IRP랑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IRP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납입할 수 있는 건 총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만 원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900만 원을 더 초과해서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초과해서 만약에 넣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개인적인 운용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대신 개인적인 운용을 잘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세금이라는 걸 떼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900만 원까지가 여러분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이라고 연금을 나누거든요. 세제 적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세금을 떼어가요. 연말정산 혜택 받는 거는 방금 이제 IRP 기준으로 900만 원 곱하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5,500만 원 아래다라고 하면은요. 900만 원 곱하기 16.5 하면 대략적으로 한 140, 15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그게 연말정산 결과물에 더해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세제 적격 상품들 이거 이만큼 넣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야, 나 안 그래도 연말정산의 결과물이 너무 처참한데 좀 많이 받고 싶어라고 해서 막상 가입을 해요. 근데 가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1년 동안 낸 금액은 사실 언제까지 묶여요? 최소 55세까지 묶여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 나중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과세 이연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제 적격은 어떻다? 연말정산 혜택은 있지만 나중에 그 아끼는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삼모사라고 해가지고 아예 별로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당장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고 싶거나 혹은 개인사업자분들 IRP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IRP는 어떤 약간 좋아하시는 분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세금을 내는지가 중요해요. 자, 이거 잘 적어두세요. 첫 번째, 연금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납부 기준은 나이로 나눠집니다. 만 55세에서 70세 사이일 때는 5.5%, 71세에서 84세에 수령할 때는 4.4%, 80세, 85세 이후에 수령할 때는 3.3%를 냅니다. 자, 그러면 뭔가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 세금 혜택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55세까지 낸 금액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를 통해서 불려지지 않겠습니까? 불려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만큼 세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또이또이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다. 근데 이 세금 떼어나가는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세제 적격 상품,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하면서 연말정산에 돌려받으신 부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연말정산의 결과물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3월에 월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13월에 월급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갑자기 모으는지 안 모으는지 물어봤냐면요. 이 세제 적격 상품이라는 건 연말정산 때 받은 돈을 절대 한 푼도 쓰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방금 말씀드린 세금 있죠? 그 세금 떼어갈 때 모아놓은 걸로 메꿔야지 여러분 그냥 대충만 생각해봐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나요? 근데 연말정산 때 받은 것도 써버리고 나중에 세금도 떼어가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안 남아요. 제가 아이폰 쓰거든요. 아이폰 보면 사과 한쪽 아삭 먹지 않았습니까? 연말정산 때 써서 받는 거 오른쪽 아삭 먹고 나중에 세금 떼어가는 거 왼쪽 아삭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백설공주가 양쪽 다 파먹은 것처럼 사과가 가운데 뼈다귀밖에 안 남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연금의 미래 모양이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세제 적격 상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연말정산의 측면에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굉장히 좋지만 대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을 일단 차곡차곡 모아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떼어가는 게 여기 사실 줄글로 나와 있는데 뒤에 이게 줄그림 여러분 눈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 드릴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냐면요.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1,200이면 얼마죠? 월 100이요. 왜냐 연금은 보통 우리가 월로 받으니까. 그러면 연 1,200이면 월 100이 초과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연금 100만 원만 받으실 건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300, 400, 물가 생각해서 500 얘기하세요. 그럼 그 초과된 부분만큼 있겠죠. 근데 그거를 원래 연금소득은 따로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종합소득에 같이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종합소득세 구간 보셨죠? 만만한 세율인가요? 아니에요. 막 20%, 30% 그런 숫자들 보이잖아요. 물론 계산은 제가 나중에 물어보시면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그만큼 원래 떼는 세금, 앞에서 말했던 연금소득세보다는 적어도 두세 배 이상의 세금을 많이 떼기 때문에 과연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받는 게 연금인데 직장을 다닐 때는 우리가 직장 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내고 있으니까 사대보험료가 좀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내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이 적다라는 의미인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은퇴하게 되면은 사대보험료를 우리가 직접 내야 돼요. 국민연금 뭐 다 냈다 치더라도 뭘 내야겠습니까? 건보료를 내야겠죠. 근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받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일정 나이까지 계속 내야 돼. 일찍 은퇴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건보료의 개인 부담이 늘어날 거고 건보료라고 하는 건 내가 은퇴하면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재산 기준이 되겠죠. 가진 것들 기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은행에서 대출할 때 뭐 집 있으세요? 차 있으세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건보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계속 생기거나 늘어나면 더 많이 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제 적격 연금
국민연금 제외한 그냥 이 연금저축펀드나 IRP는요, 이 건보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왜? 연금 자산으로 잡혀요. 아마 이거 많이 모르셨던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제적 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금소득세 내죠.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보료도까지 부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딥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퇴직연금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일단 퇴직연금 같은 경우 중요한 거는 운용이 되게 중요한데, 퇴직연금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기초만 설명드리면, 공격적인 투자 비율, 위험자산의 투자 비율 가능한 것이 70%까지예요. 나머지 30%는 또 안전하게 굴려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 안전자산 30%의 비율에서도요, 또 70%까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TDF라고 하거든요. TDF를 설정을 하면 TDF 안에서도 주식형이 한 70%까지 보통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IRP도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굴릴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다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게 수익이 잘 나면 또 나중에 문제가 사실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제만 생각하고 우리가 덜컥 연금을 가입하기에는 나중에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제 비적격 같은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세제 비적격 연금은 아쉽게도 연말정산에 공제 혜택은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공제를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제 적격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 세제 비적격 연금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장성 연금이라는 게 있고 저축성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장성 연금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보장성 보험의 항목에 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실비밖에 예를 들어서 없어요. 그럼 실비는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00만 원 채우려면 되게 많이 멀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보장성 연금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을 납입했다. 그럼 그것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들어가요. 보장성 보험의 항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상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서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혹시나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